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7월 9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57분입니다. 목요일.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전국 대부분의 영남 지역만 제외하고 전국 다른 부분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가 난 모양인데요. 여기는 지금 햇볕이 쨍쨍하고 구름은 좀 많지만 날씨가 덥습니다. 31도 뭐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지금도 에어컨을 켜놓고 있는데 물난리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제목 정도만 봤는데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좀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무덥고 해서 좀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물난리가 난 지역에서는 무슨 배부른 소리냐 이런 말씀하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남들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예. 지금 그리고 또 뭐 주식이 아침에 잠깐 반짝 오르는 것 같더니만 또 뭐 막 떨어지던데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제가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봐서는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들이 있긴 한데, 제가 뭐 그런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냥 돈 몇 푼 벌고자 빚져가면서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만 뭐 투자는 이미 했고 무리해서 한 거지만 투자는 했고 제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니 뭐 그냥 지금 손해보고 팔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예, 좀 신경 쓰지 말자. 주식 시세 같은 것도 보지 말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 앱도 지금 숨겨두기 숨겨두기가 아니고 저 메인 창에서 지워버렸는데 할 수 없죠. 세상이 참 힘없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 건 망고의 진리 같은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뭐 가진 거 큰 욕심도 없고 저는 그냥 한 세상 하고 싶은 일 살면서 또 세상에서 좀 받은 게 있으면 나도 그만큼 좀 베풀어 주면서 조용히 사라지는 게 바람이니까. 자, 책 무로부터의 우주, 이 전장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게 6장 읽을 차례입니다. 이 6장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까지 있는데 이걸 읽으면 반 이상 읽게 되는 건데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6장 들어가겠습니다.
6장 우주 최후의 순간에 주어지는 공짜 선물. 인용입니다. 우주는 크다. 커도 보통 큰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당신은 약국까지 가는 길이 엄청나게 멀다고 생각하겠지만 우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세 발의 피가 뭡니까? 세 발의 피.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죠. 무한소라고 해야 될까요? 더글라스 애덤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자, 143쪽. 우리 우주론자들은 우주가 평평할 것으로 추측했고 결국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팽창을 선도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빈 공간에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 물론 이런 에너지의 존재를 선뜻 믿기는 어렵지만 이 에너지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더 믿기 어렵다. 만일 빈 공간의 에너지가 앞에서 제시한 만큼 크다면 가로 열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10의 120승배 가로 닫고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우주 초기에 우주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을 것이고 별과 태양 그리고 지구가 생성되기 훨씬 전에 이미 우주는 차갑고 어두우면서 텅 빈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결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다. 우주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근거는 과거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가 평평할 것이라고 짐작해왔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암흑물질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에도 은하의 내부와 그 주변에 발견된 눈에 보이는 물질은 우주가 평평하기 위해 요구되는 양의 1%에 불과했다. 1%면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정말로 많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질과 복사에 작용하는 중력이 우주의 팽창을 억제해 왔다면 가로 열고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다. 가로 닫고 그리고 우주가 완전히 평평하지 않다면 팽창할수록 점점 더 평평함에서 멀어진다. 열린 우주는 닫힌 우주보다 팽창 속도가 빨라서 물질이 더 멀리 흩어진다. 따라서 열린 우주의 평균 밀도는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밀도보다 훨씬 작다. 만일 우주가 닫혀 있다면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결국엔 안으로 붕괴될 것이다. 팽창하는 동안에는 우주의 밀도가 평평한 우주의 경우보다 서서히 감소하다가 붕괴 모드로 접어들면서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평평한 우주의 밀도에서 멀어지게 된다. 빅뱅 후 1초가 지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약 1조 배쯤 커졌다. 빅뱅 후 1초가 되기 전에 우주의 밀도가 당시 평평한 우주가 되는데 필요한 밀도의 10%였다면 현재 우주의 밀도는 평평한 경우의 1조분의 1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양은 평평한 우주에서 요구되는 양의 100분의 1인데 1조분의 1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다. 다시 말해 평평한 우주가 되려면 초기에 존재했던 물질의 양이 거의 기적처럼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평평한 우주가 되려면 초기에 존재했던 물질의 양이, 이 사실은 197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이 기적 같은 우연의 일치를 편평성 문제라고 불렀다.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테이블 위에서 연필을 수직으로 세우는 것만큼 예민한 문제이다.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연필은 당장 쓰러진다. 그런데 우주는 완벽하게 평평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거의 평평한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 우주는 본질적으로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과거의 우주를 상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우주 초기에 지금의 우주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초기 조건들이 평평한 우주에 걸맞도록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답을 제시한 사람은 앨런 구스였다. 1981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던 그는 평평성 문제와 함께 빅뱅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지평선 문제와 자기홀극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다. 자기홀극 문제는 앞의 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 새로운 문제가 아니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지평선 문제는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역에 걸쳐 너무나 고르게 퍼져 있다. 즉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너무 균일하다는 데서 기인한 문제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온도가 조금만 다르면 우주 탄생 후 수십만 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질과 복사의 밀도는 거의 1만 배까지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작은 변화에 집중하다가 이런 질문을 떠올렸다. 우주는 왜 이토록 균일한가? 3장에서 보았던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의 지도 가로 열고 이 그림에서는 온도 차이가 평균 온도의 10만 분의 1만 되어도 다른 색상으로 구별해 놓았다. 가로 닫고 지도를 선형적 스케일로 다시 그리면 아래 그림과 같다. 가로 열고 온도의 차이를 명암의 차이로 나타낸 그림. 배경 복사의 평균 온도는 2.72 켈빈이며 온도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0.03 켈빈 이상일 때만, 즉 평균 온도의 약 100분의 1 이상일 때만 다른 명암으로 표현한 것이다. 네, 이 그림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은 색으로 되어 있죠. 일률적으로.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그림과 비교해보자. 다른 그림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각 지역의 거리, 즉 반지름의 변화를 색상으로 나타낸 것인데 평균 반지름의 500분의 1 차이가 나는 곳은 다른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가로 열고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은 지대가 높다는 뜻이다. 육지는 해저면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각 대륙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옮기니 가로 닫고 이 모양입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 세계지도 같이 보여요. 이 우주를 지금 모양 아닌가? 지구를 찍은 모습인 것 같은데, 아닌데 우주를 찍은 모습인데 어떻게? 그렇군요. 예.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큰 스케일에서 볼 때 우주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균일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탄생 직후의 우주가 초온도 초고밀도의 열적 평형을 이룬 상태였다면 그럴 수도 있다. 열적 평형을 이루려면 초창기 우주의 원시수프 속에서 모든 곳의 온도가 균일해질 때까지 뜨거운 지점은 식고 차가운 지점은 데워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빅뱅 후 수십만 년이 지났을 때 공간을 가로지르던 빛은 수십만 광년밖에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가로 열고 빛의 수명이 우주의 수명보다 길 수는 없다. 가로 닫고. 그렇죠.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빛이 생긴 거예요. 이 거리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와 비교할 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가로 열고 수십만 광년은 지구에서 1도의 시야각에 대응되는 최후 산란 표면상의 거리에 해당한다. 3장 참조 되어 있는데 봤던 그림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떠한 정보도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으므로 빅뱅 후 수십만 년이 지났을 때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 부분이 1도의 시야각 이상 떨어져 있는 다른 부분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무슨 수로 우주 전체가 거의 동일한 온도로 통일되어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입자 물리학자였던 앨런 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우주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상상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과거에 우주가 식으면서 모종의 위상 변화, 가로 열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거나 철이 식으면 자화되는 것도 일종의 위상 변화이다. 가로 닫고. 위상 변화를 겪었다고 가정했더니 지평선 문제와 평평성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었던 것이다. 물론 자기홀극 문제도 함께 해결되었다. 차갑게 식힌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병을 꺼내 뚜껑을 따면 병 내부의 압력이 외부로 분출되면서 갑자기 맥주가 얼어붙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병이 깨지기도 한다. 고압 상태에서 맥주가 선호하는 최저 에너지 상태는 액체 상태였는데 압력이 분출되면서 이것이 고체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위상의 최저 에너지 상태가 다른 위상의 최저 에너지 상태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위상 변화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는데 이것을 잠열이라고 한다. 잠자다 할 때 잠입니다. 잠열이라 한다. 빅뱅 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내려가고 팽창하는 우주에서 물질과 복사의 배열이 한동안 어떤 준안정 상태에 갇혀 있다가 충분히 식은 후에 자신이 선호하는 상태로 갑자기 위상 변화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빅뱅 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내려가고 팽창하는 우주에서 물질과 복사의 배열이 한동안 어떤 준안정 상태에 갇혀 있다가 충분히 식은 후에 자신이 선호하는 상태로 갑자기 위상 변화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상 변화가 완료되기 전에 우주의 가짜 진공에 저장되었던 에너지, 가로 열고, 원한다면 이것을 잠열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가로 닫고. 에너지는 위상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주의 팽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스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었다. 가짜 진공 에너지는 공간 전체에 퍼져 있다는 점에서 우주 상수로 표현되는 에너지와 비슷하다. 이 무렵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가짜 진공 에너지 때문에 점점 더 빨라지다가 결국에는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뭐? 빛보다 빠르다고? 그렇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지만 우주의 팽창 과정을 이해하려면 마치 변호사가 된 기분으로 이 원칙을 자세히 풀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상대성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그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공간을 가로질러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일반 상대성 이론의 범주 안에서 공간은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공간 자체는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물질들이 공간의 각 지점에 고정되어 있다 해도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 이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그리고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인플레이션 가로 열고 급팽창 가로 닫고 시기에 우주는 10의 28승 배 이상 팽창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이 인플레이션 급팽창 시기에 우주 공간은 10의 28승 배 이상 팽창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머릿속에 그리기는 어렵지만 놀랍게도 초기 우주에서는 이토록 막대한 규모의 팽창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만물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지극히 작은 영역에 갇혀 있었던 셈이다. 그렇겠죠. 이 영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팽창 과정을 역으로 추적했을 때 추정되는 영역보다 훨씬 작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 우주가 충분히 작아서 모든 영역이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하여 같은 온도로 동일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이다. 이해가 갔어요. 인플레이션 이론을 수용하면 또 다른 예측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어서 크기를 점점 키우면 표면의 곡률은 점점 작아진다. 우리 우주에서도 인플레이션 가로 열고 가짜 진공 에너지에 의한 급속 팽창 가로 닫고에 의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인플레이션이 끝날 쯤 가로 열고 이것으로 지평선 문제는 해결되었다. 가로 닫고 우주의 곡률은 처음에 0이 아니었다면 거의 0에 가까워졌고 지금도 다양한 관측을 통해 거의 평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소립자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현재의 우주의 균일성과 평평성을 동시에 설명해주는 유일한 이론이다. 대단한 이론이네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놀라운 예측을 내놓았다. 앞서 말한 대로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하면 텅 빈 공간은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가상 입자와 이들이 만든 장으로 격렬하게 요동칠 수 있는 흔히 양자요동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양성자와 원자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큰 스케일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양자요동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양자요동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동안 작은 영역들의 급속 팽창이 끝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작은 영역들의 급속 팽창이 끝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수많은 미세 영역들이 각기 다른 시간대에 아주 미세하게 다른 시간에 인플레이션을 종료했다면 가짜 진공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었을 때 물질과 복사의 밀도도 각 영역에서 달랐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직후에 나타난 밀도의 요동 패턴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요동 다시 인플레이션 직후에 나타난 밀도의 요동 패턴은 가로 열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요동은 양자 요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로 닫고 마이크로파 우주 배경 복사에 나타난 뜨거운 지점과 차가운 지점의 거시적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우주론 학자들 사이에서 오리처럼 생기고 오리처럼 걸으면서 오리처럼 꽥꽥 짖는다면 그것은 오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물질과 복사의 밀도에 작은 요동이 생기고 이것이 훗날 중력을 통해 한 곳으로 뭉쳐 은하와 별, 행성 그리고 인간이 탄생했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결국 무에서 생성된 양자 요동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정확하게 100% 이해했다기보다는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네.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일단 체크는 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의해 물질과 복사의 밀도에 작은 요동이 생기고 복사의 밀도에 이것이 훗날 중력을 통해 한 곳으로 뭉쳐서 은하와 별, 행성 그리고 인간이 탄생했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결국 무에서 생성된 양자 요동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양자 요동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동결되었다가 훗날 밀도의 요동으로 환생하여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폭발한 별의 잔해들이 다시 뭉쳐서 인간이 된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우리 모두는 양자적 무에서 탄생한 것이다. 놀랍네요. 정말 놀랍지 않은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양자 요동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동결되었다가 훗날 밀도의 요동으로 환생하여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폭발한 별의 잔해들이 다시 뭉쳐서 인간이 된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우리 모두는 양자적 무에서 탄생한 셈이다. 놀랐습니다. 우리의 직관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 마치 무슨 마술소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의 마술 같은 인플레이션도 나름대로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의 출처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처음에는 미시적 스케일의 작은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물질과 복사로 가득 찬 우주적 스케일의 공간으로 자라났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좀 더 일반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팽창하는 우주에서 우주 상수나 가짜 진공 에너지의 밀도가 어떻게 동일한 값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공간이 빠르게 팽창하는데도 에너지 밀도가 같은 값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총 에너지가 공간과 함께 빠르게 증가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떻게 되는가? 앨런 구스는 이것을 궁극적인 공짜라고 불렀다. 중력에 의한 효과를 고려할 때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놀랍게도 양의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물질이나 복사와 같은 양 에너지 성분이 음 에너지 성분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지금과 같은 양 에너지 물질과 복사가 남게 된 것이다. 즉 중력은 빈 공간에서 시작하여 가득 찬 공간에서 끝을 맞이하게 된다. 독자들은 이 논리도 수상쩍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논리이다. 또한 이것은 고등학교 물리과정의 단골로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허공을 향해 던져진 야구공을 생각해보자.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이 야구공은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던지면 가로 열고 이 실험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 중이다. 가로 닫고 야구공의 채공 시간이 길어지지만 결국은 다시 떨어진다. 그러나 충분히 빠른 속도로 던지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 즉 야구공이 지구의 중력을 탈출한 것이다. 이때 탈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초속도 가로 열고 처음 속도 가로 닫고 초속도를 탈출 속도라 한다. 야구공이 지구를 탈출하려면 지상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출발해야 하는가? 이 값은 간단한 에너지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구의 중력장 하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은 두 종류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운동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운동 에너지로서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만 항상 양수라는 특징이 있다. 다른 하나는 위치 에너지 가로 열고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과 관련된 에너지 가로 닫고 위치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와 달리 일반적으로 음의 값을 갖는다. 에너지 부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두 물체 예를 들면 지구와 야구공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정지해 있을 때 중력에 의한 총 에너지를 0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정지해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0이므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정의하면 중력에 의한 총 에너지는 0이 된다. 그렇겠죠. 여러 개의 물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개를 떠올려 보자. 이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물체 가로 열고 A 예를 들면 야구공 가로 닫고 A가 있는데 물체가 있는데 A와 다른 물체들 사이의 거리는 모두 유한하고 특정 물체 가로 열고 B 지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로 닫고 와 유별나게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A는 중력에 끌려 B를 향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중력에 끌려 떨어지는 물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러다가 무언가에 부딪히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A가 당신의 머리에 떨어져 상처를 내는 식이다. 여기서 A와 B의 최초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야구공이 떨어진 고도가 낮을수록 충돌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작아진다. 즉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물체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정의했으므로 야구공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야구공의 위치 에너지는 절대값이 큰 음수가 된다. 지구와 가까울수록 야구공이 발휘할 수 있는 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고전 역학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때 약간의 임의성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인 0인 기준점을 지표면으로 잡을 수도 있고 고층 건물의 옥상에 놓여 있는 테이블면으로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아주 큰 값이 될 것이다. 무한대의 거리에서 물체의 총 에너지를 0으로 정의한 것은 물리학적으로 타당하긴 하지만 사실상 계산상의 편의를 고려한 정의일 뿐이다.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점을 어디로 잡건 간에 오직 중력의 영향만으로 움직이는 물체들은 소위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른다. 즉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 지구로 떨어지는 물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여기서 감소된 양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이 물체가 지표면과 충돌한 후 위로 튀어오르면 이전과 반대로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허공으로 던져진 물체가 지구를 영원히 탈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지구를 탈출한다는 것은 지구로부터 무한히 먼 곳으로 도달한다는 뜻이므로 처음 출발할 때 총 에너지가 0이거나 0보다 크면 된다. 내 손으로 야구공을 위로 던지는 경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공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의 속도뿐이므로 그 순간에 양의 운동 에너지와 지구의 중력에 의한 음의 위치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조건으로부터 공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공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둘 다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즉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질량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질량에 의한 효과는 서로 상쇄되며 총 에너지가 0이라는 조건으로부터 계산된 지구 표면으로부터 탈출의 속도는 약 11.2km/s이다. 초속 11.2km군요. 물론 나는 인플레이션을 논하다가 갑자기 야구공의 탈출 속도를 계산했다. 물론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표면에서 위로 떨어진 공의 탈출 속도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모든 논리는 팽창하는 우주의 모든 물체에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 가로 열고 은하수 가로 닫고 을 중심으로 커다란 가상의 구를 그려보자. 이 구는 충분히 커서 그 안에 꽤 많은 은하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는 훨씬 작다고 가정하자. 이 영역은 제법 크지만 엄청나게 크진 않다. 그래서 영역의 끝에 겹쳐있는 은하들은 허블의 법칙에 따라 평창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광속보다 훨씬 느리다. 이제 여기에 뉴턴의 법칙을 적용해보자. 단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는 무시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위로 던져진 야구공을 서술하는 물리학이 우주 만물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은하를 생각해보자. 이 은하는 탈출 속도가 지구를 떠난 야구공처럼 다른 은하들이 발휘하는 중력을 이기고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시점까지 멀어지다가 다시 중심을 향해 떨어질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계산은 야구공에 대해 수행했던 계산과 완전히 똑같다. 밖으로 향하는
운동에 기초하여 은하의 총 운동 에너지 가로 열고 양의 에너지 가로 닫고를 계산하고 이웃한 은하들이 잡아당기는 중력 위치 에너지 가로 닫고 음의 에너지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에너지를 계산하여 두 값을 더하면 된다. 이 결과가 0보다 크면 은하는 무한히 먼 곳까지 달아나고 0보다 작으면 어느 정도 달아난 후에 다시 중심을 향해 떨어질 것이다. 이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각 은하고 이게 우주라는 거예요. 과연 근데 어느 속도까지로 되어 있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이 우주 공간을 탈출할 수 있는 속도까지가 되는 건지 봅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하의 총 중력 에너지를 서술하는 뉴턴 방정식을 조금 수정하면 팽창하는 우주를 서술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방정식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 이 경우에 은하의 총 중력 에너지를 나타내는 항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주의 공률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평평한 우주에서 팽창과 함께 움직이는 물질들의 평균 중력 에너지가 정확하게 0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값이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평평한 우주뿐이다. 평평한 우주가 특별하게 취급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우주에서 양의 운동 에너지는 음의 중력 위치 에너지와 정확하게 상쇄된다. 빈 공간에 에너지를 허용하면 허공에 던져진 공으로 충분했던 뉴턴 방정식이 다소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평평한 우주에서는 우주상수가 0이 아닌 아주 작은 값이라 해도 우주의 규모가 충분히 작아서 팽창 속도가 광속보다 훨씬 느린 경우 모든 물체의 중력 위치 에너지는 0이다. 여기에 진공에너지가 개입되면 구스가 말한 공짜는 더욱 드라마틱해진다. 우주의 각 지역이 크게 팽창할수록 우주는 점점 더 평평해지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진공에너지에서 탄생한 모든 만물의 총 중력 에너지는 정확하게 0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질문은 남아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에너지 밀도는 무슨 수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는가? 이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기발한 트릭을 발휘한다. 음수로 표현되는 것은 물체의 중력 에너지뿐만이 아니다. 상대론적 압력도 음수가 될 수 있다. 음의 압력, 가로 열고 음압은 음의 에너지보다 더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예를 들어 풍선 속의 기체는 풍선의 내벽에 압력을 가하여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풍선이 팽창하면 기체가 풍선에 일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체는 에너지를 잃으면서 온도가 내려간다. 그러나 빈 공간의 에너지는 음압을 생성하여 밀어내는 중력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음압 때문에 팽창하는 우주는 빈 공간에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공간 에너지는 팽창의 와중에도 일정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 초기에 물질과 복사의 양자적 특성이 빈 공간에 에너지를 부여했다면
그 공간이 아무리 작다 해도 결국엔 엄청나게 커지면서 평평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종료되면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로 가득 차고 이들의 총 중력 에너지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거의 100년 동안 추적해온 끝에 공간의 공률이 0이라는 사실을 기어이 밝혀냈다. 이제 독자들은 나 같은 이론가들이 평평한 우주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평한 우주는 또 다른 중요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의 우주가 무에서 탄생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고, 뒤에 부분은 좀 어렵네요. 어렵고 공률이 0이다. 네, 이 정도로 하죠.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7장 6장 끝났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아직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밥 먹고 좀 배를 채운 다음에 운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밥 먹고 운동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